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3장이죠. 한문학의 한국 한문학의 제3장의 국문학의 범주라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제3장을 보시면 국문학의 범주라고 나와요. 페이지는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에 이제 국문학의 범주를 보면 제일 첫 줄을 이렇게 나왔죠. 국문학의 네모치고요. 한민족과 관련된 것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는 문학. 이게 이제 국문학이죠. 그러니까 국문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랄까요. 우리가 한문학이라는 것도 국문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국문학과 한문학은 다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게 국문학이면 이 국문학 속에 한문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문학을 했잖아요. 신라 시대 뭐 한시라든가 이거 다 국문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작가의 민족적 정체성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국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41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한글만 있는 게 아니라 한문학도 다 국문학의 범죄에 속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길게 써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42쪽으로 가면 한문학의 발생과 발달이라고 해서 한자의 도입과 한문학의 발생이라 나왔죠.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우리 말이 없었기 때문에 한문학을 공부를 발생을 해서 이 한자가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쭉 써놨습니다. 또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황하 문명이죠. 황하 문명. 거기 그 42쪽의 밑에서 한 일곱째 줄에 보면 황하 문명이라고 나와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화가 고도로 발달된 상태, 이걸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가 아주 고도로 발달된 상태가 문명이다. 자, 43쪽입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은 동아시아 공용 문자에서는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학도 뭐예요? 한자 문화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중국, 일본 다 한자 쓰잖아요. 한자 문화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문학이 이제 쭉 흘러갔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황하 문명이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말이 여러분 보면 한 70%가 한자예요. 우리말 중에 우리말인 건 100개 안 되죠. 뭐 주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어요. 자, 44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두 번째 단락의 첫 줄에 갑골문이 나오죠. 요 갑골문이라고 할 땐 갑은 이제 거북이 이제 배딱지라고 하죠. 거북이 배 부분에다가 글 쓰거나 골은 이제 그 소 있죠, 소. 예, 이제 그 뼈 이제 소의 뼈. 이런 데다가 새겨놓은 글을 갑골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죠. 거기서 거기 나오죠. 44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갑골문은 거북의 배껍질이나 소의 어깨뼈에 불을 태워 갈라진 틈에 의해서 생긴 무늬를 보고 점을 쳐요. 무늬 옆에 점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북의 등이 좀, 배 부분이 좀 부드럽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불을 피워갖고 점을 치면 이렇게 막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점칠복자 있잖아요, 점칠복자.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거북에다가 이렇게 불 피워가지고 갈라지는 그런 데서 이 점칠복자도 나오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쭉 한문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뭐 역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신라 시대 뭐 해가지고 한문학이 쭉 발달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46쪽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한문학 공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요. 크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신라 시대가 나오고 뭐 나오죠. 신라 시대 백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신라 시대 여왕이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우리 첨성대도 이런 그 여왕 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46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 640년에 당나라가 문호를 개방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유학자생이 이제 미국에 가는 아니 가처럼 그 옛날에는 이제 당나라로 유학을 한 거,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치원이 나오죠, 최치원. 최치원도 뭐야? 입당 유학자죠.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치원이 합격한 게 뭐냐, 빈공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을 위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에 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그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위한 시험이 빈공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채치원이 나오죠. 채치원. 이 채치원은 육두품 출신인 육두품. 여기 47쪽에 보시면 거기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육두품이라는 말이 나와요.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육두품 출신의 지식인들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양상이 바뀐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빈공과 58명에 이르는 유학생이 빈공과에 합격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최치원도 이제 빈공과에 합격을 했고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그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했지만 이 최치원의 계급제도 신라시대 골품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육두품 이상 올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해산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문학이 발달했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48, 49쪽부터 보면 한문학이 이제 당연히 이 시기는 우리 문학이 없었기 때문에 한문학이 발전했다. 그렇게 알면 돼요. 이걸 뭐 길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페이지로 가면 이제 과거 두 번째 단락에 과거 제도가 있었다. 진사, 명경가 뭐 이런 과거 제들이 있었고 다시 이제 이게 고려 시대로 가고 고려 시대에서도 과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광종 과거 제도, 노비 안건법, 노비의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걸 폐지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51쪽에 가면 셋째 줄에 무신집권이기. 이걸 이제 무신정권이라고 하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공부를 막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51쪽에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러한 성격을 가진 성리학은 고려말 충렬왕 이게 이제 충렬왕 이런 건 뭐냐면 몽고에 충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몽고에 충성한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왕들의 이름을 뭐 충렬왕, 충선왕 이렇게 붙이잖아요. 다 몽고에 충성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충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때부터 이제 성리학이 만들어졌고 51쪽의 마지막 단락에 이재현, 이색, 정몽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배원 친명 원나라를 배척하고 명나라와 친하게 지낸다. 이게 배원 친명이에요. 배원 친명이라는 게 명나라를 배척하고 어, 원나라를 배척하고 배원이니까 친명 명나라와 친하게 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을 만들었고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52쪽에 가면 이제 성리학은 주자학이라고 한다. 성리학은 주자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자가 만든 학문이니까 도학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단락에 가면 그래서 이제 유자가 나오죠. 유자. 어, 유학자죠. 바깥인 사회를 반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를 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학파들이 나오죠. 조선시대 도학이. 그래서 이제 이와 이황의 꽃 피었다. 이런 말 나오죠. 여기 보시면 한 두 번째 단락 일곱 여덟 줄에 보면 그리고 이제 이런 학풍의 흐름을 도학파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도학파, 살인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도학파와 살인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도학파도 있었고 살인파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3쪽으로 이제 가보면,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전기의 시기가 이 도와 을을 중심으로 한 학풍이 많이 발달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4쪽 보세요. 54쪽. 여기 보면, 국문학과 한문학의 관계가 나오죠. 이게 한문학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국문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그랬죠. 또 구전문학도 국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거고. 이건 여러분이 뭐 많이 공부했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한문학의 작품 중에 뭐 있었죠? 구지가 써보세요. 항조가, 항조가, 공무도화가. 이게 다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다 국문학 작품에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거기 55쪽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죠. 55쪽 보면 뭐 다른 거는 건너뛰고요. 두 번째 단락이 10줄 정도 쭉 내려와 보세요. 쭉 내려오다 보면 특히 10줄, 12줄 고구려 유량이 지었다는 항조가 꾀꼬리죠. 꾀꼬리. 항조가 꾀꼬리예요. 백수광부 부인이 지어서 불렸다는 공무도화가. 공무도화가라고 할 때 이 무자는요. 없을 무자가 아니라 못마지 마라는 뜻이에요. 못마지 마라. 그대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이게 없을 무자가 아닙니다. 못마지 마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백수광부 머리가 하얀 미친 남편이죠. 그다음에 공무도화가 또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 써놨죠. 황조가 구지가 이런 게 다 한문학이지만 국문학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6페이지 보세요. 56페이지. 자, 56페이지를 보면 거기 두 번째 단락에 한문학의 범주를 설정하면 이제 국문학은 자 보세요. 두 번째 단락 국문학은 구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송되는 문학. 그걸 이제 구비문학이라고 하죠. 구전문학, 그다음 뭡니까? 한문학. 그다음 또 뭡니까? 국문문학. 이 세 부류의 문학 갈래가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7쪽으로 이제 가보면 이제 그 연습 문제 뭐 이렇게 써놨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 국문학과 한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한문학은 국문학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국문학과 한문학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4장 61페이지. 제4장 이제 문집의 이해죠. 이 문집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이라는 것은 거기 보면 세 투자 이렇게 생긴 게 세 투자. 꼬리가 짧은 새. 이렇게 목, 이리 잎이 있는 나무가 합혀진 글자다. 날짐승 중에서 새와 같은 부류의 동물 여럿이 모여서 나무에 머무르면서 쉬고 있거나 깃들어 살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 세 번째 줄에 이 가로 있는 게 서식이에요, 서식. 그래서 서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모을 집자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아놓은 거라는 거죠. 문집이라는 게 모아놓은 글을 문집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들을 모아놓은 거. 자, 62쪽. 첫째 줄에 보면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뭡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나 수많은 말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글로 쓰진 않죠. 전통사회에서 피지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록의 필요성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지배계층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설명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여기 문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공리적 성격. 여기서 필기 좀 할까요? 보다는 개인적 성격이 강하다.
문집은 공리, 그러니까 집단의 이익이란 뜻이죠. 이게 아니라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 개인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걸, 한 개인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게 공리적. 이게 요즘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요즘에도 시집을 내, 누군가가 시집을 낸다는 것은 내 개인이 만족을 위해서 그냥 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2쪽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지배층에 속했던 사람이 평생 동안 쓴 글을 모아서 간행하는 뭐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서문, 목록, 본론, 부록, 발문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집이, 그래서 이제 63쪽을 보세요. 첫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문집 동그라미 치고. 문집은 전통사회에서 지배층에 속한 한 개인이 일생 동안 자신을 위해 지었거나 남을 위해 저작한 글을 일정한 기준과 체계에 의해 모아서 책으로 간행한 것으로서 공리적 성격보다는 개인적 성격이 두드러진 특성을 가지는 기록물이다. 자, 별표.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문집의 발전 과정이 나오죠. 특히 이제 채치원의 문집이 63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옵니다. 채치원, 고운 채치원. 이 채치원의 호는 고운도 있고요, 해운도 있습니다. 바다의 자에다가 부르문 자죠. 그러니까 해운대가 뭐냐? 해운대 부산에 가면 유명한 곳이 해운대 해수욕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치원이 머물다 간 곳이라는 거예요. 해운대라는 게. 채치원이 머물다 간 곳. 그런 뜻인데 이게 해운대가 그런 뜻인지를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해운대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고운 채치원의 글을 모아놓은 계엄 필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품들도 있다는 거죠.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문집의 수가 어쩌고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65쪽으로 가면 이 문집의 발생 과정인데 현존 기록으로 볼 때 우리 역사에서 지배 형태를 가진 책으로 개인의 글이 간행된 시기가 남북국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 역사책에서 통일신라 시대 요거 같은 말이에요. 북쪽에는 그때 이제 발해가 있었고,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남북국 시대로 그 추정이 된다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때 이제 문집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공부하실 때, 공부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68쪽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68쪽에 거기 3번 문집의 발전 과정 거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집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문집은 특히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 성종대에 많이 만들어 성종시대. 성종시대. 거기 3번에 문집의 발전 과정 밑에서 쓰세요. 성종시대에 많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집이 쭉 뭐 이야기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가문의 영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쭉 나오고 있어요. 거기 그 70페이지 보면 70페이지 보세요. 70페이지의 마지막 단락 특히 문집의 간행은 자신이 소속된 가문의 영광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물이다라는 거 나오죠. 이게 문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시를 써. 시를 잘 써요. 그러면 뭐 첫 번째 시집, 두 번째 시집, 뭐 많게는 막 이게 시집만 10권인 분들도 있죠. 시집만 10권인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 내 영광이라는 가문의 그 집 가문으로는 영광이라는 거죠. 시인으로서 글을 썼다는 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문집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알면 돼. 이게 뭐 몇 권 있었다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집들이 뭐 쭉쭉쭉 생겼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문학 공부를 할 때는 이거를 막 너무나 세부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큰 틀만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면 오히려 쉽습니다. 한문학 공부가. 자, 72쪽. 문집의 간행 절차와 체제. 첫 번째는 문집의 간행 절차가 나왔죠. 이거는 시험에 이 순서를 좀 여러분 순서를 알 것.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요, 순서.
문집의 간행 절차의 순서. 그래서 72쪽에 1번 대상을 선정한다. 내가 어떤 문집을 만들지 그 대상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74쪽 보세요. 자료의 수집과 편집 과정. 그리고 나서 내 자료를 수집을 해야죠. 그리고 편집을 해야 돼. 내가 잘못된 거 고치고. 그 다음에 75쪽에 보면 문집의 간행 과정. 문집을 간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헷갈리시면 요즘에 이제 마당지 만들잖아요. 마당지 국문학과에서 마당지 가지고 생각을 하셔도 딱 이해가 쉬워요. 내가 대상을 선정해. 대상을 선정한다는 거죠. 그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될지 그런 대상을 선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마당지 뭐 만들면 동문이든 뭐 1학년이든 이런 대상이 있잖아요. 그걸 딱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료를 수집을 해야죠. 뭐 시 5편씩, 수필 3편씩 뭐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편집을 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편집을 자신이 하지만 출판사가 있는 경우는 출판사가 편집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찍어내. 75쪽에 문집의 간행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77쪽 보세요. 판각이에요, 판각. 그러니까 판각이라는 것을 특히 이제 목판 같은 것을 할 때 찍어내는 거 이걸 판각이라고 합니다. 해결각자니까. 그리고 78쪽 보세요. 간행 비용. 자, 그렇게 찍어내면 돈이 들을 거 아닙니까? 뭐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간행 비용이고. 그다음 79쪽에 보면 6번 반질. 책으로 발행된 문집은 관계자들에게 골고루 나눠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을 반질이라고 한다. 자, 이 반질도 시험에 잘 나와요. 반질도. 책으로 발행된 문집을 관계자들에게 골고루 나눠 배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반질. 자,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문집의 체제 있고 판식. 판식이라는 것은 이제 활자를 고정하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자, 80페이지에 판식. 활자를 고정하는 형식. 이걸 이제 우리가 판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차. 그러니까 문집이 뭐 서문, 본론, 목록, 부록, 뭐 발문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당지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서문 있고 본론 있고 뭐 발문 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편집을 하고 나서 후기도 쓰고 뭐 이런 거잖아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82쪽에 보면 문집의 내용. 문집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시가 많느냐? 시부류. 또 뭡니까? 올바른 생활하기 위한 시종문은 서동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슬픈 글은 애제류 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사장의 문집의 이해가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큰 틀만 이해하시면 공부를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 한문학, 그 중에 한국 한문학이 있죠. 제5장. 동아시아 한문학. 그래서 이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써보세요. 이 한자 문화권 한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87쪽이에요. 중국, 일본. 근데 일본 중에서 유구라고 해서 오키나와. 그다음에 안남, 안남이라고 해서 베트남을 안남이라고 했어요. 몽골.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동아시아라고. 여러분 동아시아 하면 아마 이거 공부하기 전에 이걸로 끝났을 거예요. 한중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유구 지역이 특히 이제 그 오키나와 쪽이 동아시아라고 속하고 베트남, 몽골까지를 동아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국문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오키나와 또 알아야 되고 특히 이제 이 오키나와의 그 언어를 유구문학이라고 해요. 유구문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아시아 이게 이제 한자를 공통의 표기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라는 건 뭐냐 한자를 공통의 표기 수단 이걸로 삼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상호 교류가 있죠. 88쪽 보시면 동아시아 상호 교류. 그래서 이제 그 대외 교류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셋째 줄에 보면 이번에 하나는 공식적인 사행, 사행이라는 것은
요 사자가 불을 사신간다는 뜻이에요. 사신갈. 어, 원래 이제 사신갈 할 땐 시라고 읽는 게 맞아요, 시. 근데 이제 이게 또 불일 사로도 익히죠. 사로도 익혀서 사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간은 글이죠. 그다음에 표류. 그러니까 떠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서 쓴 글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로의 사행을 88쪽의 마지막 줄 보세요. 조천이라고 한다는 거죠. 조천. 조자는 아침 조자도 하지만 이게 이제 사신 간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연행 89쪽. 연행은 이제 이걸로 간다는 연자가 뭐냐면 제비연자, 제비연자. 이 중국이라는 그 나라가 제비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연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행은 주로 이제 거기 써놓으세요. 89쪽에다가 청나라 때, 청나라 때. 청나라 때는 이제 이름을 연행이라고 했어요. 연행, 연행록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뭐 그런 이야기고 연행을 그래서 거기 9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체부와 김비의 표류 여정이 나오죠. 이렇게 길게 가요. 이렇게 보십시오. 그런 걸 써놓은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교류의 문학적 형상화가 91쪽에 나오죠. 그런 교류의 문학적 형상화가 대표적인 게 열하일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게. 91쪽 그 3번 밑에 쓰세요. 열하일, 연안 박지원의 열하일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학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동아시아 교류의 문학적 형상화다. 연행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2쪽 보세요. 92쪽에 둘째 줄에 김창업의 요가제 연행일기 홍대영 뭐 나오죠. 연행록 가운데 소품꼽히는 작품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공식적인 사행의 경우 매번 정해진 경로를 따라 왕복했으나 간혹 표류나 표착으로 쉽게 견문할 수 없는 적을 체험했다. 이걸 이제 표해록이라고. 이 표자가 뜰 표자거든요. 바다에 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다니다가 이제 어떤 지역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글이라는 거죠. 자, 92쪽의 마지막 단락 보세요. 일본 사행은 임진을 한 이후 통신사로 불렸다. 통신사행렬은 에도까지 왕복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유학자 및 문인과 교류했다는 거예요. 통신사들이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3쪽. 예, 세 번째 단락의 셋째 줄 보면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고 전문적인 저술로 이수광의 지봉 유설이 있다. 이때 지봉 유설의 유설이 뭐냐? 백과사전이라는 뜻이에요. 자, 93페이지 보세요. 거기 세 번째 단락의 셋째 줄부터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고 전문적인 저술로 이수광의 지봉 유설 나왔죠. 이것만 알려도 됩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자, 96페이지 역의 한문학이란 용어의 제고 96페이지 자, 여기 보면 최근에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의 한적 연구라고 한적 연구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한적이라고 할 때는 이 적이란 건 책을 가리켜요. 한적. 이 적자가 책. 이게 한 북의 책이라는 거죠. 또 한문학의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본, 베트남, 중국, 한국이 약간의 전통이 다르다는 것이 쭉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가나를 보급해서 왁가와 하이쿠죠. 이행으로 이렇게 된 그 시를 하이쿠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모노가타리를 만들어요. 모노가타리. 뭐 겐지 모노가타리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이고. 자, 97쪽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그 차자표기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가 자기 나라 말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가지고 글을 쓰죠. 이게 이제 쯔놈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도 97쪽에 보면 새 영역이 상호 교섭했으나 구비문학의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구비문학이 가장 컸다.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 문학에서 보면 이게 특히 동아시아 문학을 하면 1번 한국은 한문학이 발달했죠. 그거지. 자, 2번 일본. 자, 일본이라는 나라는 과거지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지배층만의 한문학.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문학이 발달했지만 지배층이 아닌 경우에도 발달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베트남. 베트남은 뭐예요? 구전문학이죠? 구전문학 영역. 그다음에 동아시아 전문학 영향, 한문학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 동아시아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세 나라의 그런 문학들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1장부터 5장까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에서 쭉 흐름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이게 이제 아마 15장인가요? 15장까지 쭉 나오는데 이렇게 한 번에 제가 한 5챕터 정도씩 쭉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예요. 한 번 5챕터 정도 쭉 이렇게 나가니까 여러분 이제 이 한문학 공부는 일단 방송을 쭉 들으시고 저는 큰 아웃라인을 쭉쭉쭉 잡아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 내용을 좀 파악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